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영어로 에너지. 옛날 선생님이 어릴 때 봤던 만화책 중에 드래곤볼이라고 있었어요. 그 드래곤볼에 그 주인공과 주인공 스승 그 친한 멤버들끼리 쓰는 필살기급의 스킬. 이제 초반에는 거의 필살기였는데 뒤로 가면 개나 소나 다 쓰는 스킬이 되는 그 기술의 이름이 요즘 나오는 좀 신판, TV판, 극장판에는 에너지파라고 돼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버전에서는 에네르기파라고 돼 있었어요. 일본 애들이 왜 영어 발음 못하는 게 티가 나는 거죠. 에네르기. 에네르기. 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과학적인 정의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물체에 힘을 주고 힘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면 우리는 걔한테 일을 해준 거다. 그 과정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능력을 에너지라 그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일 에너지 원리라고 있어. 요렇게 합니다. 더 헷갈리게 하면 요렇게 하죠. 일 에너지 원리란 건 뭐냐? 내가 물체에다가 일이라는 것을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어떤 에너지가 됐든지 간에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반대로 물체가 외부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체가 가지는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하는 대신에 외부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친구들은 아직 좀 생소할 거고, 나랑 이제 공부를 쭉 해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자주 하는 개념 있죠. 개와 주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중등 화학할 때도 중요하고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이런 거야. 어떤 과학 실험 같은 걸 할 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측정하는 영역을 개, 그 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 개념이 주위예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봐봐. 물에 끓는 점을 측정하고 싶어서 알코올 램프로 물을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관심을 두는 건 뭐야? 그 물 끓이고 있는 비커랑 그 물이잖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은, 알코올 램프부터 주변 환경은 말 그대로 주위가 되는 거지.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해서 선생님이 알코올 램프를 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두 명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죠. 열평형이 일어나면서 뜨거운 물은 점점점 식겠지. 주위로 막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럼 그 뜨거운 물 주변은 어떻게 돼요? 좀 따뜻해지겠죠. 요 개념이 개와 주위라는 개념인데, 물리랑 화학의 차이가 사실은 여기서 나와요. 이거 개념 이해 못하는 선생님 친구가 하나 있거든? 되게 똑똑한 친구고, 그 녀석도 지금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걔는 뭐를 가르치냐면 수학 가르치고요, 화학 가르치고 생물을 가르치는데 물리를 못 가르쳐요. 선생님보다 똑똑한데. 왜 물리를 못 가르치냐? 걔가 이 개념에 헷갈리거든. 물리는 어떤 세상을 보통 많이 다뤄요. 공부를 할 때. 물체의 운동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좀 큰 세상을 다루잖아. 그 물리는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 발 빠져서 봐, 이렇게. 저기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주위의 관점에서 물체를 봐요. 근데 화학은 주로 뭘 배우지? 성질을 배우죠. 원소를 배우고, 반응을 배우고, 결합을 배운단 말이에요. 물질의 성질을 원소들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과목이 화학이에요. 그래서 순물질은 어떻고, 화합물은 어떻고, 왜 물은 끓는 점이 높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합을 봐야 되니까 어디서 봐야 돼? 내부로 들어가서 봐야 되지. 그래서 화학자들은 개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 그래서 중1 과정에, 지금 이제 중1 수업,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잖아. 들었잖아. 이번에 너희들 시험 범위에도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상태 변화 있었죠? 중1에? 화학에? 맨 처음에는 뭐를 배워요? 가열과 냉각을 배우지.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를 배우잖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챕터에서 뭐를 해요? 상태 변화에 따른 에너지 출입, 열 흡수, 열 방출 배우잖아. 주위에서 가열하면 걔는 열을 흡수하는 거고, 주위에서 냉각을 하려면 걔가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상태 변할 때 주변의 온도가 변한단 말이야. 이 개념을 중등 때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개념이고 이해하기 쉽다고요. 근데 이게 고등 과정의 물리랑 화학이 레벨이 쭉 올라가면 일반 인문계 기준 고3, 특목고 기준 고1, 고2 때 배워야 되는 열역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화학엔 열화학이라는 개념이 있어.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공식이 반대야. 열의 부호가 반대로 적혀요. 똑같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왜? 보고 있는 방향이 반대라서 그래. 그래가지고 걔가 그걸 하다가 헷갈려서 물리를 때려치웠다 그러더라고.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물체라는 녀석이 뭐가 된다? 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는 주위가 된단 말이야. 주위에서 물체한테 일이라는 걸 넣어주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총량은 늘어나는 거고, 물체가 주변에다가 일이라는 걸 해주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주위가 가지는 에너지는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일과 에너지는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사실상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 설명을 간단하게 말하면 일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에너지라는 것을 변화시킨다. 요렇게 요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공부할 거는 에너지 종류들을 중심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배우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좀 더 다양한 에너지들을 좀 배우고,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는 어떤 거다, 운동 에너지는 어떤 거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적용을 한다를 배울 거예요. 자, 에너지의 종류. 자,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배우다 보면 과학책의 영역이 나와요. 에너지라는 건 과학책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가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 여기에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가 있고, 내가 힘을 줘서 물체의 위치, 장소를 바꿔놨을 때 걔가 외부에 일하면서 다른 데다가 맡겨놓는 위치 에너지라는 게 존재합니다.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 거니까 상세하게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가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열 에너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열 파트에서 공부할 거리예요.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온도가 변한다는 거는 입자 운동이 변한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상태도 변할 수 있고, 부피도 변할 수 있고, 화학 반응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입니다. 이건 이제 두 명은 열 파트에서 배울 거고, 우리는 옛날에 열 하면서 공부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이 두 개를 붙여서 설명하느냐?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일까요? 화학 에너지일까요? 인 거야.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회로를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만 전기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만 열 에너지. 사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하나를 더 배워야 되긴 해요. 화학 에너지는 화학 반응, 화학 결합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른 에너지라고 착각하는 에너지 중에 뭐가 있냐면 배터리. 우리 전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영양소. 우리 열량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잖아요. 음식 먹을 때. 여러분들 아마 학교 급식 그 메뉴판 발표될 때 보면 밑에 열량 몇 킬로칼로리, 열량 몇 킬로칼로리 적혀 있잖아. 그게 전부 다 무슨 에너지다 사실은? 화학 에너지예요. 음식을 먹고 음식을 이루는 원자들, 음식을 이루는 분자들 그 사이에 저장된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소화흡수를 통해서 호흡할 때 만들어내는 생체 에너지도 화학 에너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화학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을 하거나 명령을 전달하거나 생장을 하거나 이런 데 쓰는 거지. 그리고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빛과 파동 에너지. 빛도 에너지지. 이거 말고 원래 여기서 보면 1번, 2번, 3번, 5번이 중학교 과학책에 나오는 챕터들이야.
이제 선생님이 옛날에는 1, 2, 3, 5순으로 책을 만들어 놨었다가 요즘은 5, 2, 3, 2, 5, 3, 1로 책이 돼 있죠. 학년 순서대로 좀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영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고등학교 물리에 가면 한 단원이 더 들어가요. 핵. 보통 우리가 E는 MC 제곱이라고 부르는 핵에너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로 우라늄에서 끄집어내는 에너지가 핵에너지. 사실은 질량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자, 이거 말고 또 요즘에 TV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자주 언급되는 에너지 개념이 있죠. 신재생 에너지. 들어본 적 있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이거나 재생, 다시 채워주는 에너지거나 자연계에서.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뭐 미래지향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의 궁극의 목표는 뭐냐면요. 뭐 지구온난화 그 다 딴소리고 핵심은 이거야. 석유를 대체해야 돼요. 지금 봐봐. 우리 생활에서 석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그거보다 여러분들 옷의 절반이 사라질걸? 거짓말 같지? 다행히 지금 일단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들은 대부분 면 소재가 많은 것 같은데 니는 왠지 좀 섞여 있을 거야. 옷 안쪽에 여기 뒤집어 보면 요렇게 옷 성분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택이 붙어 있잖아요. 기능성 의류들일 경우에는 대부분 폴리 어쩌고 저쩌고가 적혀 있거나 또 그 여성용 스타킹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나일론이라고 적혀 있거나 등산 좋아하는 선생님 나이 또래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소재 고어텍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플라스틱들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신고 있는 신발들, 신발 밑창, 고무 저거 천연고무로 만들어진 거 없을걸? 요즘은 다 합성고무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안경알 플라스틱이죠. 우리 책상에도 보면 플라스틱 많이 지금 쓰여 있잖아. 이거 다 석유로 만든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딱 30년, 35년쯤 전에 내가 여러분들 나이쯤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앞으로 인류에게 허용된 석유는 30에서 40년치 남았다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35년 전에. 요즘에 석유 몇 년 남았다 그래요? 30에서 35년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과연 고대 미생물의 흔적이 맞냐?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냐? 고대 생물이 탄화돼서 석유나 석탄이 되었다면 이미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뭐 어쨌거나 그거에 이제 그 학자들끼리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석유라는 에너지원
대체하기 위한 방법들을 과학자들이 다양하게 개발해 온 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자, 신에너지에는 뭐가 있느냐? 수소에너지가 있고요. 수소연료전지가 있고요. 석탄액화 기술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얘가 왜 신에너지인지 이제는 구별이 안 가기 시작하는 중인데, 얘부터 설명하자면 석탄액화 에너지는 벌써 100년도 넘은 기술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미 사용했던 기술이에요. 석탄은 주성분이 탄소기 때문에 탄소가 아닌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나서 석유는 탄소랑 수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석탄가루에 수소를 최대한 화학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석유 비슷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석탄의 액화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가 학생들 사이에서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은 버스에 친환경 수소 버스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수소에너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수소란 어떤 기체적 특성이 있지? 폭발성이 있죠. 휘발유는 왜 자동차 엔진에다가 쓸 수 있냐면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엔진 피스톤 안에 공기랑 휘발유를 섞어서 뿌린 뒤에 불 붙이면 얘가 빵 터지면서 엔진 피스톤을 밀어내는 그 힘으로 자꾸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굳이 석유를 넣을 필요가 있나? 수소 넣어도 되잖아. 게다가 수소 넣고 폭발시키면 뭐밖에 안 생겨요? 매연이. 수증기만 생기지. 수소랑 산소랑 결합해서 수증기가 되면서, 사실 우주 로켓 쏴 올리는 거 대부분이 이거잖아요. 수소랑 산소. 옛날 독일에서 이걸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개발했었는데 요즘은 직접적으로 엔진으로는 잘 안 씁니다. 수소 에너지는. 왜냐하면 너무 폭발성이 강해서 저장하기도 힘들고 터지면 위험하잖아. 현재 부산에서 수소에너지 쓰는 곳은 어디가 있냐면 각 지역에 있는 지역난방센터 혹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쓰레기 태울 때 써요. 선생님이 사는 해운대구에는 저기 해운대에서 송정 넘어가는 곳에 해운대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해운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싹 모아서 거기서 태우는데, 이게 낮은 온도에서 태우면 오히려 매연이 많아. 그래서 엄청 높은 온도에서 분쇄된 쓰레기를 한 번에 초고온으로 확 태우면 오히려 매연이 적게 나와요. 쓰레기 부피도 많이 줄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열에너지는 아까우니까 전기 발전기도 좀 돌려보고, 그러고도 뜨거운 열에너지가 남으니까 인근 아파트 단지 해운대 그린시티라 부르는 해운대 신도시 전체 난방도 그냥 발전소에서 다 해요. 발전소에서 만든 수증기 가지고 아파트에서 물 데펴서 온수를 올려주기 때문에 아파트에 보일러가 없어. 그런 식으로 할 때 수소에너지 씁니다. 아직까지 저장이 문제죠. 연료전지는 요즘에 이제 자동차들에도 쓰고 있죠. 미국이 우주 개발할 때 만든 기술이에요. 연료전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의 전기분해를 거꾸로 돌리는 반응이야. 물의 전기분해가 뭐예요? 물에다가 전기에너지를 집어넣으면 물이 뭐와 뭐로 나뉜다?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되지. 이걸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돼?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키면
물이 생기고 뭐가 남는다? 전기가 남죠. 그 전기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완전 친환경이 되겠죠. 자동차 뒤에 김이 나오는데 그거 전부 다 수증기예요. 차는 전기차로 굴러가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은데 선생님도 그래서 이 수소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는 생각을 딱 15분만 했습니다. 15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선생님이 일하러 다니는 그 동선에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수소 충전소가 몇 개나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한 개 있더라고. 선생님이 옛날에 LPG 차량을 탄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선생님이 탔던 차가 LPG, 즉 가스차인데 그래도 가스는 주변에 충전소가 좀 있었습니다. 택시들이 가스차들이 많았으니까 옛날에는 가스 충전소는 꽤 많아요. 시내에도. 근데 부산에 수소 충전소를 찾았더니 부산 전체에 6개인가 7개인가 밖에 없더라고. 왜냐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도심지에 짓기는 위험하고 설사 그게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겠죠. 터지면 어떡해. 맞지?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신에너지들이에요. 어떤 기술이지? 재생에너지는 자연계에서 끊임없이 다시 채워주는 에너지로 크게 보면 우리 지구를 작동시키는 에너지에서 고려해도 돼요. 첫 번째가 태양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빛과 열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 발전기들 있잖아. 태양광 패널 학교 옥상에 있는 경우도 많죠, 요즘에는. 그리고 태양빛은 광합성을 토대로 바이오 에너지나 폐기물 에너지로 연결이 돼요. 바이오 에너지라는 거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근원이 생명체에서부터 나옵니다. 가장 원시적인 바이오 에너지는 몽골에 유목민족이 쓰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가 이제 가장 원시적인 바이오 에너지지. 말린 소똥. 유목을 하러 다닐 때 큰 모닥불을 피워야 될 때 있잖아. 추우니까. 그때 나무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 뭐를 한다? 목축하면서 유목하면서 모아놓은 말린 소똥을 거기에 장작에 같이 던져놓으면 확 잘 타요. 그 다음에 남미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탕수수를 키워서 그걸로 설탕을 만들고 설탕으로 에탄올을 만든 뒤에 에탄올이면 알코올이잖아. 연료로 쓸 수 있죠. 그것도 바이오 에너지고. 유럽에서는 폐식용유를 화학물질을 집어넣어서 화학 반응시키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디젤 대신에 쓸 수 있습니다. 분자 크기가 비슷하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술도 개발했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클로렐라라고 알아요? 학교 급식에 나온 적 있을 건데 클로렐라 쌀 이래가지고 그 쌀 색깔이 초록색이거나 약간 노르스름한 그 핑크색이거나 이런 쌀이 있어요. 그 클로렐라 쌀이라고 해가지고 급식 메뉴판 잘 봤으면 보통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죠. 클로렐라라는 게 뭐냐면 그 물이끼입니다. 어항에 끼는 물이끼 한 친척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를 개발해 놨냐면
물이끼에 가까운 거의 단세포 생물에 가까운 클로렐라가 물에서 번식하면 얘네들은 구조가 간단해서 번식이 되게 잘 되잖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얘네들이 석유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잘 키우면 얘네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자기 몸 안에 뭐를 저장하기 시작한다?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지방 성분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충분히 수가 불어나면 그 다음에 계속 불려나갈 애들 남겨놓고 나머지 싹 수거에다가 꾹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 석유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열에너지는 구름 비가 돼서 수력이 되거나 바람이 불어서 풍력으로 가겠죠. 맞지? 그 다음에 조력,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조류와 조력 발전이 가능하게 되고, 여기에 풍력의 파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열도 있죠. 요런 에너지들의 장점은 친환경적이고 오염물질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좋죠. 단점은 발전 용량이 떨어져요. 에너지로 만들 때 전기가 많이 안 나와. 그리고 꾸준하게 안 나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잖아. 풍력발전기 만들어놨는데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꽝이잖아. 가장 큰 문제는 만드는데 비싸요. 비싸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이 안 나오는 대표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신재생 100%를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독일이 그걸 추진했다가 신재생 100%를 추진했다가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요새 뭐 하냐면 옆 나라 프랑스에서 전기 사다 써요. 러시아에서 가스 사다 쓰고. 된다 안 된다? 100%는 쉽지는 않다. 근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 정리 하고, 자, 첫 번째 운동 에너지입니다. 영어로 EK라고 보통 많이 써요. EK 아니면 그냥 대문자 K만 쓰는 경우도 많은데 영어로 키네틱이라 그래서 동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 중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운동이니까 속력이 들어가겠죠? 맞지? 물체니까 질량이 들어가요. 속력과 질량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고요. 얘는 사실 물체가 알짜 힘으로부터 받은 일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중3 교과서에서는 이 유도 과정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중3 교과서에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체들을 여러 개 준비해 놓고 다양한 속력으로 물체를 움직이게 했을 때 에너지를 비교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면서 은근슬쩍 공식을 외우기 시켜요. 근데 난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 물론 공식 자체는 외우셔야 되긴 합니다. 문제를 풀려면. 그죠? 그래서 나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공식을 유도해 버릴게요.
안 어려워. 우리가 배운 것만 갖고 다 돼요. 자,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게 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힘과 거리의 곱이라고. 맞지?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 뉴턴의 운동 법칙 하면서 배운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 F는 MA라는 공식이 있었지.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M 곱하기 A 곱하기 S가 돼요. 우리 전에 배운 것 중에 AS가 들어가는 공식이 하나 있지 않았나? 나 이건 외우라고 했던 거라서 기억을 하는데. 무슨 공식이 하나 있었다?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다. 그죠? 요 공식을 여기 AS에 딱 대입하면 2분의 1m의 V제곱 빼기 V0 제곱이 되겠네? 맞죠?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었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 되죠. 분배 법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지. 대신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여러분들 단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자, 질량 단위 뭐? M, 질량 단위. 네, 킬로그램으로 안 나오더라도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넣어야 되는 거야. 자, V, 속력 단위 뭐? 네, 미터 퍼 세컨드로 넣는 거예요. 킬로미터 퍼 아워 안 씁니다, 과학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요 단위들로 맞춰서 대입해 주셔야 된다. 오케이? 응? 요렇게 해서 운동에너지 공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봐봐. 질량이 2배, 3배, 4배로 늘어나면 에너지는 몇 배가 되죠? 질량이 2배면 에너지도 2배. 질량이 3배면 에너지도 질량이 4배면 에너지도 속력이 2배면 에너지는 2의 제곱이니까. 그치? 속력이 2배면 에너지는 4배. 속력이 3배면 에너지는 9배. 속력이 4배면 에너지는 속력이 10배면 에너지는 네. 요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배웠습니다. 운동 에너지 공식. 자, 두 번째. 위치 에너지, 이 P. 여기서 P는 위치 에너지다 보니까 포지션 아니냐, 포인트 아니냐 막 이러는데 여기에서 이 P는 포텐셜입니다. 혹시 단어 뜻 뭔지 아는 사람? 포텐셜. 잠재적인. 잠재적인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풀어보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 안 보이냐면 이 잠재적인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에너지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중력이나 탄성력이
탄성력이 물체에 해준 일인데 마이너스 1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 내가 힘을 줘서 물체를 들어 올렸죠. 그러면 내가 주는 힘의 방향은 어디지? 위쪽이죠. 그리고 물체는 어디로 올라왔어? 위로 올라왔지. 그래서 나는 또 플러스만큼의 일을 해줬잖아. 근데 얘가 올라오는 동안 중력 작용해요, 안 해요? 하지. 중력 방향 어딘데? 지구 중심 방향 즉 아래쪽이지. 근데 물체는 어디로 올라왔어? 위로 올라왔잖아. 그러면 중력이 얘한테 한 일의 양은 마이너스가 돼요. 코사인 180도가 되니까.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봐봐. 그때 운동할 때, 힘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과학에서, 특히 물리학에서 마이너스의 뜻은 반대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크기의 음수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대 방향이란 뜻이야. 좀 쉽게 이해를 시켜줄까? 5 빼기 마이너스 3은 얼마죠? 에? 얼마? 큰일이다. 야, 너희들 이번에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 언제 쳐? 10월 27일. 그러니까 니 얼마 안 남았잖아. 이번에 정수 들어가 안 들어가 수학? 쳤냐? 정수는 1학기 때? 점수 안 들어가. 안 들어가냐? 근데 쳤잖아. 큰일이다. 자, 5 빼기 마이너스 3은 8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플러스라는 개념을 빼고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막해진다? 이런 거예요. 5 빼기 마이너스 3이 왜 8이 되냐면 내가 여기로 갈 거야. 그럼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자, 하나, 둘, 셋, 넷, 5걸음 맞죠? 빼기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돌았어요. 몇 걸음 뒤로 3걸음. 몇 걸음 왔어? 8걸음 왔지, 다 합쳐서. 마이너스 그냥 반대쪽 그럼 봐봐. 중력이나 탄성력이 물체에 한 일이 마이너스면 무슨 설명이 된다? 물체가 중력이나 탄성력의 한 일은 플러스가 되겠죠. 0보다 커지겠지. 그러면 에너지는 누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물체한테 일을 했잖아? 근데 그 물체가 중력이나 탄성력에다가 다시 일을 해줬어. 그럼 에너지는 누가 들고 있어요? 물체가 들고 있어? 중력이 들고 있어? 그렇지. 중력이 들고 있는 거야. 물체한테 없으니까 보여 안 보여? 그래서 포텐셜이에요. 단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중등에서 고등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야. 물리학 원으로. 중등은 물체가 일을 하는 동안은 대부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죠. 그 말은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내가 주는 힘이랑 물체 무게랑 어땠다? 같았지. 그럼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린 일은 물체가 고스란히 중력한테 해주는 일의 양과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결국 요 두 가지를 합해버리면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린 일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되고 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면서 한 일은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중력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경우는 누가 가지고 있다? 탄성력이 가지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중력 공식 F는 중력 무게 mg죠. mg 9.8 곱하기 질량. 아까 물어봤었잖아. 언제 9.8 곱해요? 질량을 무게로 바꿀 때가 9.8 곱하는 거라고. 응? 탄성력 공식은 기억할래나? F는 kx입니다. x는 늘어난 길이, k는 용수철값. 고무줄 단단한 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로축의 힘, 가로축의 거리, 밑넓이가 1. 1은 곧 에너지에 저장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력 그래프는 9.8 곱하기 질량이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리는 물체를 잡아당겨 올린 높이 h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가 뭐가 된다? 1의 양이지. 얘가 1의 양이니까 1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인데 얘가 뭐다? 위치 에너지 공식이 되는 거야. 늘어나는 위치 에너지 양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F고 S인데 얘가 늘어나는 길이 X잖아. 용수철을 잡아당겨 늘렸으니까. 그러면 탄성력은 그래프가 이렇게 커지겠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잡아당겨 늘린 거리 X면 여기가 KX가 될 거 아니야. 이때는 뭐가? 이 삼각형 넓이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1이죠. 맞지? 그럼 여기 1은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지. 여기가 x고 여기가 kx니까. 맞죠? 네. 요게 결국 뭐가 된다? 위치 에너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대신에 얘는 지금 우리가 중등에서 안 합니다. 현재 중등 교과서에서는 탄성 포텐셜은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건 결국 뭐다? 운동 에너지라.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두 가지가 역학적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요 칠판 필기. 요게 이제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배우고 나면 오늘 수업 끝날 거예요. 자, 실제 활용의 예입니다. 자, 위치 에너지 자체를 우리가 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죠. 비교하거나. 우리가 공식을 배우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위치 에너지가 일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 본다면 그림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와요. 뭐냐면 어떤 물체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요 밑에 있는 길쭉한 나무도막이 요렇게 집게로 잡고 있는데 이 떨어진 나무도막이 이 밑에 있는 나무도막을 밀고 가는 거죠. 집게를 잡고 있는데 이게 쑥 이렇게 들어가게. 그럼 따지고 보면 결국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체 높이 h가 있다면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9.8 mh겠지. 그리고 이 나무도막이 여기서 예를 들어 이만큼 들어갔다 치면
얘가 내려가는 거리는 S겠죠? 그리고 이 나무도막과 집게 사이에 뭐가 있을까? 마찰력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하게 되는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겠지. 그럼 결국 뭐다? 이 둘이 얘랑 같아진다라는 거죠. 다른 형태의 그림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빗면이 나와요. 옆 밑에다 그리는 게 낫겠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일정한 높이에 있고요. 여기 마찰력이 있는 공간에 여기에 있는 물체를 여기까지 옮겨 놓을 거야. 물체가 커지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간다면 얘가 가지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 상자를 밀고 가는 일의 양이 마찰력 곱하기 거리. 개념이 아까 뭐였어? 에너지로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마찰력의 크기예요. 마찰력의 크기를 직접 구하라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봐봐. 이 마찰력은 이 앞에 위치 에너지랑 마찰력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맞지? 얘는 항상 변하잖아요. 여기 마찰력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봐봐. 위치 에너지 크기는 질량이랑 비례하죠. 그리고 그 위치 에너지 크기는 높이랑 비례하잖아. 그러고 얘는 하는 일이랑 비례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 일의 양에서 마찰력은 변화하지 않으니까 얘는 뭐랑 비례하게 된다? 물체가 움직이는 이동 거리랑 비례하겠지. 맞지? 그럼 극단적으로 말해서 필요 없는 거 싹 빼고 정리하면 질량과 높이의 곱이 이동 거리에 비례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kg을 1m에서 굴러내렸을 때 20cm가 미끄러져 갔다고 쳐요. 1kg 1m에 20cm. 2kg 3m면 몇 cm 밀고 갈까? 봐봐. 1kg 1m일 때 20cm였잖아. 2kg 3m가 되면 몇 cm? 자, 질량이 몇 배야? 2배면 위치 에너지가 몇 배? 2배. 높이가 3배야. 위치 에너지가 몇 배? 저기 높이는 그냥 h인데요. 여기 제곱 없는데. 3배가 되지. 그러면 질량이 2배, 높이가 3배면 위치 에너지는 총 몇 배? 6배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몇 배? 6배. 그럼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이동거리에 비례하니까 미끄러지는 거리도 6배가 된다는 소리야, 그냥. 이런 식으로 위치 에너지 문제가 나옵니다. 위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일의 형태로 풀어서 계산하게 만든다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 ESC 책에서는 요 그래프 두 개의 의미인 거야. 높이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에너지가. 그리고 그 에너지만큼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 일은 이동 거리에만 비례하죠. 그럼 두 번째. 운동 에너지가 일할 때는 이건 그냥 그림이 간단하겠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력을 가지고 가는데 똑같이 마찰력이 있는 곳에서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봐봐.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일 거고,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의 양은 마찰력 곱하기 거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다? 2분의 1 mv 제곱이 마찰력의 거리니까 결론적으로 비례한다만 표현하면 뭐가 돼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과 이동거리가 비례하겠죠. 왜? 여기서도 마찰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면? 네, 변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질량이 2배, 3배, 4배가 되면 나무도막을 몇 배 밀고 갈 수 있다? 2배, 3배, 4배로 밀고 갈 수 있고, 속력이 2배, 3배, 4배가 되면 나무도막을 밀고 가는 일은 4배, 9배, 16배가 된다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요 두 가지를 언급한 뒤에 보통 마지막은 하나 더가 뭐냐면, 일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게 마지막 유형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봐봐. 질량을 가진 물체가 V1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운동 방향으로 F만큼의 힘으로 S만큼을 밀어줬어. 밀어줬으니까 질량을 가지는 물체는 V2로 속력이 빨라졌겠죠. 이번에는 뭐야? 방향이 같으니까 더하기 빼기? 더하기겠지. 그러면 얘는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 m v1 제곱에 내가 해준 일 F 곱하기 S를 더했더니 2분의 1 m v2 제곱으로 늘어났다가 되겠지. 내가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가 되겠죠. 또 다른 패턴은 뭐다? 마찰력이 S만큼 작용하는 공간을 지나야 된다면, 느려지겠죠. 마찰력 있는 데를 지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의 방향, 요 마찰력의 방향은 같은 방향이야? 운동 반대 방향이야? 운동 반대방. 미끄러지는 운동이니까 운동 반대일 거 아니야, 마찰력이. 그럼 더 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식이 어떻게 나올 거다? 제곱 빼기 마찰력 이동거리가 2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요 식을 기본으로 위치 바꿔주고 비슷한 한 끼리 정리해주고 하면 계산식이 대부분 쉽게 나오고 약분하는 항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중학교 때 여러분들 괜히 소인수분해 배우는 거 아니라고. 고등과정에서 인수분해 배우는 거 괜히 배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 계산 잘하니까 숫자 그냥 다 집어넣고 계산하고 나중에 약분해야지 하다 틀려요. 알겠지? 필기하고. 오늘은 일과 에너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일과 에너지 그때 안 푼 문제 나머지. 자, 요거 필기하고 마칠게. 다시 풀어봐.